예,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환경철학 부분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철학은 생태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학자들에 따라서 환경철학이라는 용어보다는 생태철학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뭐 환경운동가, 환경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게 될 경우 도움이 되는 부분일 테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환경 관련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토론이나 논쟁을 하게 될 때 오늘 학습한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여기 보니까 생태윤리학을 가치론적 승인의 문제에 따라 세분하기도 하고 근대의 지배적인 사유방식의 전환의 문제에 따라 세분하기도 한다. 네, 가치론적 승인,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 대지, 무생물, 이들을 가치론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가, 즉 가치 있는 것으로 승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근대의 이 지배적인 사회방식, 인간 중심, 자본 중심, 남성 중심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지배적 사회방식을 전환하는 문제가 생태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생태윤리학을 중심으로 환경철학을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환경 그러면 이 한자가 둘레 환이란 글자니까 둘러싼 경계, 인간이 중심에 놓이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경계를 환경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용어 자체에 인간 중심적 사고 방식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어 대신 생태, 생명 공동체를 중심 주제로 삼고 그래서 생태윤리를 전개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여튼 우리는 엄밀히 구분하기보다 둘을 병행하는 식으로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태계 위기 인식에서 비롯된 생태윤리학의 범위와 문제 영역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그럼에도 현재 이르러서 생태윤리학에 관련된 일반적인 견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생태 위기로 인해 전통적인 접근 방식들이 의문시되므로 생태계 문제를 고려하는 새로운 윤리학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윤리적 물음 속에 생태계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로운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생태윤리로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 그 어느 것도 확고한 대안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다양한 생태윤리가 있지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확고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지는 않다, 이 말이고요. 세 번째는 확고한 대안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더욱 설득력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윤리는 발전 과정에 있는 윤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생태윤리학적 접근들로는 다양한 게 있는데 우리는 이 비른바흐라는 사람의 분류법에 따라서 인간중심적 접근, 감각중심적 접근, 생물중심적 접근, 전체주의적 접근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또 그런데 이러한 분류 속에서는 데자르 대행이 분석하는 다른 생태 윤리들, 곧 근대의 지배적 사회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부 생태윤리적 접근들이 포함되지 못합니다. 예, 그것들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심층적 생태학, 사회적 생태학, 생태여성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비른바오가 분류한 이 감각중심적 접근, 다른 말로 하면 동물복지론이에요. 동물에게도 복지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생명중심적 접근은 다른 말로 생명중심윤리인데요. 여러분이 슈바이처 박사 잘 알고 있죠? 생명의 외경을 주장했던 분이요. 그분의 생각 같은 것이 생명중심 윤리이자 생명중심적 접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주의적 접근인데 여기서 전체는 식물, 동물, 토양을 아우르는 전체를 말해요. 그래서 대지라는 말이 토양과 식물과 동물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대지윤리가 전체주의적 접근에 해당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생태윤리의 관심 범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심 범위의 관점에서 이 세 가지를 다루고 이어서 데자르댕의 분석에 의거해 심층적 생태학과 사회적 생태학, 생태여성주의를 생태윤리의 관심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관심 범위에서 세 종류를, 관심 내용에서 세 종류를 다루게 되겠네요. 그래서 제1절에서는 이 생태윤리 관심 범위를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미 언급됐듯이 감각중심적 접근인데요. 동물에게도 감각이 있으니 동물에게도 복지가 필요하다는 이론이 감각중심적 접근의 동물복지론이 됩니다.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입장은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것인데요. 자연이나 동물에 대해 인간 중심적인 접근도 있고 감각 중심적인 접근도 있다고 비른바흐는 자기 논문에서 생태윤리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해설합니다. 거기에 인간 중심적 접근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인간 중심적 접근이란 오직 인간 내지 인간적 특성에 대해서만, 인간적 특성이 뭐겠어요? 감정, 의지, 사유, 이성, 이런 거겠죠? 이것에 대해서만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을 말합니다. 인간만이 가치롭다 또는 인간적 특성만이 가치롭다라고 보는 입장이 인간중심적 접근의 윤리고요. 자연이나 동물에 대한 인간의 권리 행사의 기준은 바로 인간 자신, 이 말은 현존 인류는 물론 미래 인류까지 포함하는데요. 인간 자신이 동물에 대한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간 이외의 자연은 비본질적인 파생적 가치만을, 본질적 가치가 아닌 파생적 가치만을 갖는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고유한 가치, 자기에게 본질적인 가치를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생겨나는 파생적 가치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입장, 인간중심적 입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자연은 인간의 활용적 태도, 인간의 기술적 조작에만 관련되지 않고 관조적 태도에도 관련되는 것이라고 봐요. 인간이 자연을 관조할 수 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죠. 동식물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연과 동식물은 인간의 관조적 태도에도 관련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인간이 자연과 동식물을 활용하고 기술적으로 조작해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구적 이성에 대한 수단적 가치,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은 도구로서의 이성이라는 말이에요. 이성이 목적 실현의 도구로 사용될 때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해요. 이 도구적 이성에 대한 수단적 가치만을 갖지 않고 미적, 종교적, 존재론적 가치를, 미적 가치는 아름다움이고요. 종교적 가치는 성스러움이고요. 존재론적 가치는 우주적 질서인 것이죠. 칸트는 자기를 경탄시키는 게 둘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자기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의 질서라고 했어요. 이 우주의 질서도 우리를 경탄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존재론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네요. 이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는 이들 중 동물 복지에 관심을 두는 이들은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그 도덕적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어떤 이유로 동물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이유로 동물이 도덕적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세 사람 정도를 거론할 것인데요. 첫째는 파인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이 파인버그는 이익관심이 동물의 도덕적 지위의 근거가 된다.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동물에게 이익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일까요? 파인버그는 동물이나 미래세대의 이익관심이 그 나름의 선이자 목적이라고 본다고. 여기서 그 나름의 이 말은 동물의 선이자 목적이고 미래세대의 선이나 목적이라는 것이네요. 여기서 선은 좋음이라는 뜻이에요. 꼭 도덕적 선을 말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 의미의 좋음이 되겠습니다. 이익관심이라는 건 인터레스트를 번역한 것이에요. 인터레스트가 이익이라는 뜻도 있고 관심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의미로 한정하기보다 두 의미가 다 관련되기 때문에 번역어로 이익관심이라고 썼네요. 그러니까 동물이 자기의 이익관심을 갖고 있다면 인간은 동물의 이익관심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또 미래세대가, 여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가 자신들의 이익관심을 갖고 있다면 현재의 우리가 그 미래세대의 이익관심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읽어보면요. 동물이 인간 행위와 관련해서 일정한 이익관심을 갖고 있거나 권리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그 나름의 선과 목적을 갖는다면 인간은 동물에 대해 의무를 가질 수 있다. 동물이 자신의 이익관심을 갖고 있고 이 이익관심이 동물 자신에게 좋은 것이자 동물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이라면 인간은 동물의 이익관심을 보호해줘야 하고, 그렇다면 인간은 동물에 대해 의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대를 당하지 않는 것이 개, 강아지의 이익관심이지요. 동물의 강아지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강아지와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람에게 학대받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학대받지 않는 것이 개에게 좋은 것이죠. 개에게 좋음이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개를 학대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이머그는 또 우리가 미래 세대가 존재할 것을 확신한다면 미래 세대가 이익관심을 가질 것도 인정해야 하고, 그로써 그들의 권리와 우리의 의무가 성립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강산을 관광하거나 관조하는 것에 대해 이익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미래세대도 아름다운 그 금수강산에 대해서 이익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름다운 금수강선의 유지는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해 갖는 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터 싱어라는 사람은 유정성을 근거로 들었어요.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유정성이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요. 유정성 센텐스에 대한 번역인데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캐와 코를 느끼는 능력이에요. 감정 능력인데 감정 능력을 그러니까 유정 감정이 있다는 성질 그렇게 번역한 것인데 쾌와 고를 느끼는 쾌감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 이것을 유정성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면요. 피터 싱어는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동물을 제하는 것은 이전에 여성과 흑인을 제한 것 이른바 성차별주의와 종족주의가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스페시시즘 종족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여성을 제하는 것은 남성 우월주의고 성차별주의잖아요.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흑인을 제하는 건 백인 우월주의고 종족 차별주의잖아요.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죠. 인종차별주의인데 마찬가지로 동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제하는 것은 인간종을 우월시하는 인간중심주의고 다른 종족 차별주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파인버그는 이익관심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지금 피터 싱어는 동물이 이익관심을 갖는가의 여부는 인지 능력이 아니라 쾌와 고를 느끼는 능력, 즉 유정성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파인버그가 이익관심을 말했는데 피터 싱어는 이익관심을 보다 구체화해서 유정성이 있으면 이익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자고 주장한 것이네요. 인지적 능력, 즉 이성적 능력이 있어야만 이익관심을 갖는 존재자인 것이 아니고 쾌고를 느끼는 능력, 즉 유정성을 갖고 있다면 이익관심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인물은 리건인데요. 리건은 삶의 주체라는 점이 동식물이 각자 자기 삶의 주체라는 점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았어요. 리건은 동물 권리론이라는 자기 책에서 권리론에 기반하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이는 싱어가 공리주의에 입각해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옹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갑자기 공리주의가 나왔네요. 우리가 건너뛰어서 그런가요? 여기요. 고통의 최소화를 말하는 싱어는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에 입각해 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이 공리주의의 원리이지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행복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이 쾌를 최대화하고 고를 최소화하면 행복이 최대화 되겠죠. 그래서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인데, 리건은 공리주의 입장이 아니라 권리론에 입각해서 동물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이 어떻게 자기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했더니요. 리건은 동물이 권리를 갖는 한에서 인간이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고 본다. 동물에 대한
실험, 상거래, 사냥, 식용, 애완 등의 관행은 고통을 산출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동물이 갖는 고유한 가치를 부정함으로써 동물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고 이로써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동물의 권리가 어디서 생기는지 아직 말해지지 않았네요. 좀 더 읽어볼게요. 리건에 따르면 고유한 가치, inherent value, inherent 그러면 내재적이라고도 번역해요. 또는 본유의라고도 번역하고, 그러니까 날 때부터 본래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그걸 inherent value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이 고유한, 예, 이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관심과 욕구, 용도와는 무관하게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겠지요? 그 앞에서 등장한 용어로는 본래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음, 다른 용어를 쓴다면 본래적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리건에 있어서 사람이나 동물이 고유한 가치를 갖는 이유는 이제 나왔네요. 동물이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들이 자율적 행위를 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 행위를 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존엄하다고 본 것이죠. 자율적 행위 능력이 인간의 존엄의 조건이다. 칸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칸트를 넘어서서 리건은 말하기를 스스로 삶의 주체, the subject of a life, 하나의 고유한 삶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지금 리건은 동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망아지가, 송아지가 저마다 자기의 삶의 주체라는 것이에요. 아닌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강아지는 자기 삶의 주체인가요? 아닌가요? 고양이는 어떻고요? 송아지는 어떻고요? 망아지는 어떻고요? 아닌 것 같죠? 다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니까 통제 대상이지 자기 삶의 주체는 아닌 것 같죠? 네, 현재까지는 그럴 겁니다. 이 동물복지론자들은 감각중심적 접근의 생태윤리학자들은 이 삶의 주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강아지만이 아니라 고양이에게도 송아지에게도 망아지에게도 더 나아가 닭에게도 이런 닭은 A4용지 크기의 공간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요. 알 낳는 업무를 다 하면 그 다음엔 도살대에서 통닭집으로 보내지죠. 그러면 닭은 도대체 삶의 주체로서 존재하지 못하다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태윤리학자들은 닭들도 그 양계장에 가둬놓고 키우지 말고 이렇게 전원에서 풀어놓고 키우고 밤에는 실내에 들어와서 머물게 하지만 그 낮에는 자기 멋대로 산이나 전원을 옮겨 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벌레도 뜯어먹고 흙에다 자기 부리를 비벼대는 재미도 느끼며 살면서 알을 낳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양계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경우에 파인버그와 피터싱어와 리건이 모두 쾌고를 느끼는 감각이 있으니까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하고 도덕적주의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이니까 감각주의적 입장인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한강의 특징은 개체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주의 한계를 갖는다고 지적했어요. 동물해방론은 개체주의적이며 인간중심적이라고 비판받는다.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난 것 같은데 여전히 인간중심주의적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선 동물복지론 개체주의적이다. 왜냐하면 파인버그와 마찬가지로 싱어와 리건도 개체가 아닌 종족이 도덕적 주의를 갖는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개라는 종족, 닭이라는 종족이 도덕적 주의를 갖지는 않고 개체로서의 닭이나 개체로서의 개, 그러니까 이 강아지나 저 강아지, 이 닭이나 저 닭이 도덕적 주의를 갖는 것이지 종으로서의 개나 닭이 도덕적 주의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개체주의적이라는 말이 성립하네요. 그리고 둘째는 유정성을 지닌 동물에 국한된 싱어의 이익관심이나 정상적인 한 살 이상의 포유류에나 적용될 수 있는 리건의 삶의 주체라는 개념도 도덕적 고려 대상을 너무 좁게 잡고 있고, 이로써 생태 공동체의 중요한 다른 구성원들을 무시하고 있다. 삶의 주체라는 것은 비판자들에 의하면 정상적인 한 살 이상의 포유류에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글쎄요, 우리가 넓혀서 보면 식물조차도 삶의 주체 아닌가요? 민들레가 자기 나름대로 계절을 만나 꽃을 피우고 씨를 퍼뜨리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서 삶의 주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민들레를 함부로 뽑아 버려서는 안 된다. 함부로라고 그랬어요. 꼭 필요하면 뽑아 버려야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함부로 뽑아버리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리건 자신은 이 한 살 이상의 포유류 정도에게 삶의 주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비판가들이 리건의 삶의 주체라는 개념이 도덕적 고려 대상을 너무 좁게 잡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생태 공동체의 중요한 다른 구성원들 쭉 말씀드리면 포유류가 아닌 동물도 있고요. 또 식물들도 있죠. 그들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네요. 셋째는 동물의 도덕적 주의를 주장하는 동물복지론은 여전히 인간중심적이다. 왜냐하면 이익관심, 고통능력, 삶의 주체 등이 고통능력, 다른 말로 유정성이었죠. 센티엔스. 이것들이 동물에게 도덕적 주의를 부여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그것들을 인간적 능력으로 보면서 인간과 비슷한 능력을 갖는 동물이 도덕적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판자들이 보기에는 이 이익관심이나 고통능력이나 삶의 주체가 이게 인간적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 물론 인지적 특성과는 별개의 인간적 특성인데, 이런 인간적 특성을 가진 동물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까 여전히 인간적 특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럼 개체주의를 넘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전체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논의가 생명중심적 접근이고, 이게 생명중심적 윤리라고 불리는 것인데, 슈바이처의 생명외경론이 그 시초가 되겠습니다. 인간은 생명정신을 선으로 생명 억압을 악으로 본다고 말하니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는 의사이면서 인수를 펼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고, 생명은
백인이건 흑인이건 황인이건 또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 생명은 모두 존중받아야 한 외경스러운 것, 경외할 만한 것으로 본 사람이죠. 이 도덕적 지위를 동물에까지 확대하는 태도는 인간중심적, 윤리적 확대주의로 불리는데, 그러니까 오해서 말하는 감각중심적 윤리 또는 감각주의적 접근인 동물복지론, 그것이 인간중심적인 윤리적 확대주의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가치 위계적이고 사람의 가치가 제일 높고 동물의 가치가 그 다음이고 식물의 가치가 그 다음이고 토양의 가치가 그 아래이고 이런 식으로 가치 위계적이고 개체주의적이고 그 동물종이나 식물종 자체를 존중하려는 게 아니라 이 식물이나 이 동물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가치 개체주의적이고요. 또 그때마다의 환경 문제에 대한 일정한 윤리론의 적용 시도일 뿐이어서 포괄적인 생태윤리가 되기에는 한계점을 지닌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이 학대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되면 이게 환경 문제의 발생인데요. 이런 환경 문제의 발생 속에서 동물복지론이 등장했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그런 동물복지론은 포괄적인 생태윤리가 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확대주의를 넘는 윤리적 관점 자체의 변경을 통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철학을 구축하려는 시도에는 무엇보다도 생명 중심적 윤리가 바이오센트릭 에식스가 속한다 그랬어요. 아까는 감각 중심적 접근이었죠. 이제는 생명 중심적 접근이에요. 생명을 가진 것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생명은 식물도 갖고 있죠. 인간이나 동물만이야 식물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더욱 확대되겠네요. 앞서 살펴본 리거는 몇몇 동물에게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긴 했지만 그러나 모든 생명체에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았기에 생명중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현대 생명중심적 윤리기원은 슈바이츠의 생명외교론이다. 그는 유명한 말인데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증진하며 생명을 고양시키는 것을 선으로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에 해를 끼치며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악으로 본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인간은 이에요. 슈바이처가 한 말이에요. 슈바이처는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선으로 보고 생명을 파괴하는 것을 악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의 태도가 도덕의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다 라고 슈바이처는 말한 것이네요. 여기서 슈바이처는 생명을 증진시키고 고양시키는 일을 선으로 보면서 도덕의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네요. 조금 한 달러 넘어와서 이 슈바이처의 견해를 수용한 사람이 폴 테일러예요. 이 폴 테일러가 생명중심적 윤리를 발전시켰는데요. 그는 고유한 선과 고유한 가치가 생명체에 있다고 봤어요. 생명체는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삶의 방향을 갖고 있으므로 고유한 선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삶의 방향, 이게 텔로스라는 말 있죠. 텔로스, 방향, 목적,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고 방향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생명체는 저마다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이 방향과 목적이 생명체에게 고유한 선, 고유하게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테일러
자기 저작에서 자기가 옹호하는 환경윤리론의 핵심은 행위의 옳고 그름의 여부, 그리고 성품의 도덕성 여부는 자연 존중이라는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를 얼마나 표현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자연 존중의 태도를 표현하는 행위는 옳다는 것입니다. 자연 존중의 태도에 어긋나는 행위는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저술에서 그가 궁극적인 도덕적 태도라고 규정하는 자연 존중의 태도가 왜 합리적 태도인지를 주의 깊게 설명하는데요. 순차적으로 읽어보면요. 이렇습니다. 그는 우선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여러분이 동의할 만한 내용인가, 동의할 수 없는가. 그는 우선 생명체가 그 자신의 고유하기 좋은 것, 곧 고유한 선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언어적으로 의미 있다는 점을 밝힌다. 어때요? 여러분에게 이 의미 있나요? 없나요? 개에게, 고양이에게 고유하기 좋은 것,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둘째로, 그리고 생명체에 의해 주관적으로 선이라고 의식된 것이 객관적으로는 선이 아닌 것을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사실인 한에서, 즉 인간을 기준으로 해볼까요? 인간이 또는 어떤 사람이 주관적으로 선이라고 의식했는데 그것이 객관적으로는 선이 아닌 것, 좋은 것이 아닌 것 드러날 수 있다. 이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갑돌이는 술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술이 갑돌이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술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갑돌이의 건강을 생각했을 때 갑돌이의 체력이 술을 감당할 체력이 아니라면 갑돌이가 주관적으로 선이라고 술 먹는 것이 또는 술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의식한다 해도 객관적으로, 즉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네요. 생물체 자신이 주관적으로 의식하는 이익 관심이나 욕구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밝힌다. 생물체 자신이, 고양이 자신이 자기 이익 관심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강아지 자신도 자기의 이익 관심을 주관적으로 의식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생물체 자신이 주관적으로 의식하는 이익 관심이나 욕구만을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제한할 필요는 없고 더 넓힐 수 있다 이게요. 개나 고양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나 인간이 알아차리는 개나 고양이의 이익 관심, 그거를 인정해주고 그걸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때요? 동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쉽게 동의하게 되면 여러분은 동물 애호, 동물 애호가이면서 또 동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쉽게 동의하지 못한다면 아직은 여러분이 자신과 동식물 사이의 간격이나 거리를 많이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떨까요? 이어서 생명체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한에서 우리는 그 생명체에게 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을 그 존재자의 선으로 인식할 수 있다. 생명체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한에서 목적을 갖고 삶을 전개하지요.
누가요? 생명체가. 생명체가 목적을 갖고 자기 목적을 갖고 자기 방향을 갖고 삶을 전개하는 중심이다. 동의할 수 있나요? 음, 만약 동의한다면 우리는 그 생명체에게 이익이 되고 해가 되는 것을 그 존재자의 선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우리는 그 생명체가 이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겠죠? 해가 되지 않는 것을 그 존재자의 선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동의할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생명체의 이익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 것을 그 존재의 선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나의 입장은요, 나는 다 동의합니다. 지금 세 가지 항목이 언급됐는데, 폴 테일러가 제시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는 동의합니다. 이 대자르 등의 유학을 빌면 이 폴 테일러의 생각을 요약하면 생명체는 살아있는 존재자로서 방향, 목표, 다른 말로 텔로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의 선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생명체가 그것을 의식하든 하지 않든 간에 엄연한 사실이다라는 것이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육식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육식은 생명을 살생하는 일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런 경향이 없지만 유럽에서는 채식주의자들이 많지요. 채식주의자들 많아요. 채식주의자들 중에서도 완전 채식주의자와 불완전 채식주의자가 있는데요. 계란을 먹는 사람은 불완전 채식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닭은 안 먹더라도 계란 또는 달걀을 먹는 사람은 불완전 채식주의자이고 계란이나 달걀도 안 먹는 사람은 완전 채식주의자가 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에 이렇게 방문했을 경우에 혹시 누가 나를 식사 대접해 하는 경우에는 나의 식성을 물어요. 채식주의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채식주의자는 완전한 채식주의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서 미리 식단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물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그 자신의 고유한 선만을 갖고 있지 않고 생태학적 지식에 의할 때 우리가 존중할 만한 고유한 가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라고. 네, 그렇군요. 그 자신의 고유한 좋음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존중할 만한 고유한 가치도 갖고 있기 때문에 즉 이중적 이유에 의해서 생명체는 인간의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네요. 여기 볼까요? 그러나 이렇게 생명체가 그 자신의 고유한 선을 갖는다는 사실은 생명체가 우리가 존중할 만한 고유한 가치를 갖기 위한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런 용어는 논리적 개념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고래이면 그것은 포유류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If this is a whale, then it is a mammal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고래이다, to be a whale이라는 말과 포유류이다, to be a mammal이라는 말 사이에 이 관계를 따졌을 때요,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세요. 고래이면 포유류가 되나요? 네. 포유류이면 고래가 되나요? 아니죠. 어, 포유류 속에는 고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요. 그 포유류 어떤 것이 포유류라고 해서 그것이 고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포유류일 수 있고 고양이도 포유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요. 고래라는 것의 의미 요소는 고래의 의미 요소는 포유류 더하기 바다 생활 더하기 헤엄치기 더하기 물에서 뛰어오르기 더하기 등등등이에요. 그게 고래를 특징되는 의미 요소들이에요. 정리하면 포유류라는 건 고래가 지닌 여러 의미 요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고래이면 그것은 충분히 포유류예요. 무조건 포유류예요. 그런데 어떤 것이 포유류이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 고래이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어떤 것이 고래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포유류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어떤 것이 포유류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고래이기 위한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그런 엄격한 의미까지 의도한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생명체가 고유한 선을 갖는다는 사실은 생명체가 우리가 존중할 만한 고유한 가치를 갖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럼 고유한 가치를 갖는 한에서만 생명체는 비로소 인간의 도덕적 의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네요. 둘 사이에 괴리가 직접적 연결 고리가 있는 게 아니고 다수의 비약이 있고 단절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네요. 그 점을 의식하고 있는 테일러는 생명체가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규범적 주장을 고유한 선으로부터 직접 정당화하지는 않고 생태학의 지식에 의거해 세워지는 생명중립적 관점에 정당화한다. 어떻게 됐어요? 여기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 이것이 이 고유한 선을 갖는다는 점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괴리는 단절은 이 생명적 관점에 의해 확보된다고 본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의 지식에 의거해 세워지는 생명중의적 관점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체가 고유한 선을 갖는다는 사실로부터 그 생명체가 고유한 가치도 갖는다는 점을 도출해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논리적 증명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전전 시간에 데카르트의 신존재 증명도 언급했지만 신존재 증명이 논리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의 존재, 신의 실존은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활용하는 논리를 통해서 개념과 무관한 신의 실존을 도출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역시 우리가 말했지만 칸트는 도덕이라는 사실, 인간이 도덕적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신의 실존이 요청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키에르케고르도 삶의 필요에 의해서 신의 실존이 요청된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고 삶의 자세, 삶의 태도, 도덕의 사실 등등에 의거해서 정당화하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생물학자 에른스트 해켈이 60년대에 처음 사용하였다. 그러면 해켈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이 말인데요. 이렇게 오타가 많네요. 해켈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 생태학이라는 말을 왜 여기 있네요. 생태학이라는 말이 이콜로지예요. 이콜로지. 이콜로지의 이코가 여기 오이코스라는 히라버 그리고 노모스라는 히라버 두 가지의 합으로 경제학이라는 말이 생겨났듯이, 즉 에코노미 또는 이코노믹스라는 것이 생겨났듯이 해켈은 그리스 오이코스와 로고스를 합성해 에콜로지라는 말을 만들어 내었다. 오자와 아이자 이거를 우리는 오이라고 읽는데 독일에서는 으라고 읽어요. 그 오라는 글자 위에 점 두 개가 찌어진 글자를 오 엄라우트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에코노미 경제할 때도 독일어에서는 오 엄라우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요. 이 생태학이라는 용어를 표시하는 단어도 에콜로기 해서 오 엄라우트를 이 첫 글자에 써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히라브에서는 OI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일에 오면 이 두 글자가 합쳐져서 O 위에 점 두 개가 찍힌 글자로 바뀌고 발음은 으라고 읽어요. 으. 그런데 이것이 영어에 가면 이 오 엄라우트가 영어에 가면 이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콜로지, 이코노미로 바뀝니다. 중요한 거는 이 오이코스가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가정, 거주지, 집. 여러분 우주라는 단어 있죠. 한자로 우주라고 했을 때 우자가 집 우자예요. 주자도 집 주자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인간의 집이에요. 신기하죠? 우주라는 말이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제학은 집으로서의 사회의 규범을 다루는 사회의 운영 규범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경제학도 윤리학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경제학은 음, 윤리학을 토대로 생겨난 학문이에요. 지금은 윤리와 무관한 학문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이나 마르크스의 경제학은 모두 윤리적인 문제 의식 속에서 생겨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집의 운영 규범에 관한 학문이 경제학이고, 그렇다면 이 생태학은요, 자연이라는 집, 생태학에서의 오이코스는 자연인 것이죠. 자연이라는 집의 로고스, 법칙이나 원리에 관한 논의를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두 개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회이고 하나는 자연이에요. 사회라는 집에 관한 학문이 경제학이고 자연이라는 집에 관한 학문은 생태학입니다. 그리고 생명 중심적 관점 그랬는데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생명체들에 의존한다면 다른 생명체들은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인간은 생명 존중의 태도를 의무로 삼아야 한다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생명주의적 관점은 다른 생명체와 우리의 관계를 개념화해주는 신념 체계인데 다음에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이유에서 지구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둘째, 인간을 포함해 모든 종은 상호 의존 체계의 일부이다. 동의하십니까? 셋째, 모든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기 고유의 선을 추구한다. 각자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동의하십니까? 넷째,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면 여러분은 이미 생명주의적 관점을 지닌 사람이 되었거나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래서 테일러는 이러한 생명주의적 관점이 생태학과 같은 합리적인 과학의 근거를 둔 관점이므로 과학적 지식에 정통한 합리적인 사람은 반드시 생명중심적 자연관을 채택하게 된다고 본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동시에 자연 존중의 태도를 채택하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테일러에게 있어서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나 생명주의적 윤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논리적 결론으로 추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당화될 수는 있는데 그것은 생태학 같은 과학적 지식과 생명중심적 관점 사이의 일관성. 생태학은 과학이죠. 근데 이런 과학이 우리에게 생명주의적 관점을 갖도록 장려하는가? 장려한다고 볼 수 있죠. 둘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과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 인정 사이 일관성. 생명중심적 관점을 가지면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둘 사이에 일관성이 성립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치 인정과 생명 존중의 태도 사이의 일관성.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면 우리는 생명 존중의 태도를 갖게 되지 않겠느냐. 갖게 된다면 이 둘 사이에도 일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합성이나 일관성에 의거해서 다시 정리하면 생태학과 생명 존중 태도 사이의 정합성
내지 무모순성 내지 일관성에 의거해서 이 생명 존중의 태도가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 중심적 입장도 비판을 받아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의 도덕적 주의 및 상호전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제 무생물까지 포함하자 이거예요. 왜 생명만 고려 대상으로 삼느냐? 사실은 생명이 의존해 있는 게 무생물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무생물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일러의 생명중립적 윤리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그 한계가 지적되는데요. 그것은 생명체의 특정 성질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를 도덕적 주의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비인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위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성품에 대한 태도에도 관심을 보이고 이로써 규칙 도덕론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거는 장점을 지적해 준 것이네요. 한계는 이 아래에서 언급됐네요. 그래서 그것은 즉 폴 테일러의 생명중심적 윤리는 생태계 전체에 직접적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전체주의적 생태중심적 윤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또 그것은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 즉 개별 유기체가 아닌 생태의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우전성에는 주목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이 뒤에 나오는 이 전체적 접근으로서의 대주윤리를 살피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전체주의적 접근을 대지윤리라고 하고요. 이 대지는 땅이죠. 땅, 커다란 땅. 땅에는 토양이 대표적이지만 토양에 의지한 식물이 있고 식물에 의지하는 동물이 있고 동물에 의지하는 인간이 있잖아요. 땅으로부터 인간까지를 포괄해서 대지라고 표현한 것이네요. 레오폴드라는 사람이 이 대지윤리를 전개했는데요. 레오폴드에 따르면 어떤 것은 그것이 대지, 곧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고 그 반대면 그러다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이라는 말이 좀 애매할 텐데 뭐 something이라고 표현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확대하면 어떤 행위는 어떤 행동은 또는 어떤 정책은 이렇게 구체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 어떤 행위나 어떤 정책은 그것이 대지라는 생명 공동체가 지닌 온전함이나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한다면 옳고 그렇지 않다 하면 그러다 라고 봤어요. 핵심적인 용어는 대지이고 대지를 생명 공동체로 봤다는 것이네요. 생태 윤리를 위한 전체주의적 접근의 대표적인 예는 레오폴드가 생태학적 지식에 의거하면서 전개시킨 대지윤리, 랜드 에틱이네요. 그는 떡갈나무를 예로 들면서 죽은 떡갈나무는 다른 존재자들이 인간 포함 삶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는 자원이고 이로써 자원은 생태 속에서 재순환되는 것이며 이런 안에서 공동체는 무한한 상호연속성을 특징으로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떡갈나무가 뭐냐면 이게 참나무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참나무는 모두 6개 종류예요. 상수, 족화, 신떡 이렇게 해서 6가지예요. 상수리나무, 상구, 굴참나무, 족화, 졸참나무, 갈참나무, 신떡, 신갈나무,
떡갈나무. 이 6개 종류에서 잎이 가장 큰 것이 떡갈나무인데요. 참나무 참나무는 그룹 개념이고요. 거기에 속한 것 중 잎이 가장 큰 나무가 이 떡갈나무인데요. 이 떡갈나무를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순환되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이 레오폴드는 생명 공동체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 생명 피라미드 또는 대지 피라미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대지 피라미드란 태양 에너지가 흐르는 생명적 요소와 무생명적 요소로 이루어진 채 상호 협력하고 경쟁하는 고도로 유기적인 조직이다. 피라미드는 매우 복잡한 사슬이어서 무술서해 보인다. 먹이사슬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먹이사슬 속에서 먹이사슬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가 또는 생명 에너지가 무생물로부터 식물, 동물, 인간, 다시 토양으로 이렇게 순환하지요. 사람도 죽으면 토양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지녔던 생명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다시 토양으로 가고, 토양 속에 보존된 그 에너지는 식물로 전달되고, 식물은 동물이 먹으니까 동물에게 전달되고, 동물은 또 인간이 먹으니까 인간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순환이 있어요. 에너지 순환이 있습니다.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는 윤리학의 관심 대상인 공동체 영역을 확대하여 토양, 물, 식물, 동물, 곧 집합적으로 말해 대지를 포함하고 있는 윤리다. 그가 대지에 도덕적 주의를 부여하는 이유는 그가 대지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요? 살아있는 유기체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있죠. 우리 인간이 유기체라고 하지만 인간 속에 있는 여러분 뼈 같은 것, 인간이 지닌 뼈 같은 것은 마치 돼지가 가지고 있는 돌덩이와 같은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은 돼지가 갖고 있는 흙과 같은 것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는 돼지가 갖고 있는 물과 같은 것이고, 이렇게 등등 유비적으로 사유한다면 돼지도 하나의 유기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돼지는 단순한 토양이 아니라 그것은 토양식물 동물의 회로를 거쳐 흐르는 에너지의 원천이다. 이 말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도 대지이고 에너지가 돌아가는 것도 대지이다, 이런 말이네요. 그 대지 내부에서는 토양식물, 동물 이것들이 구성 요소화 되어서 이것들이 회로를 이루면서 이들 사이에서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이네요. 그렇군요. 여기 한 번 더 언급됐나요? 그의 대지윤리의 핵심은 어떤 것은 그것이 생명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리고 그 반대면 그러다. 이게 그의 대지윤리의 핵심이네요. 이런 그의 입장을 정리해서 윤리적 전체주의라고 해요. 전체주의는 여러분이 나쁜 거로만 배워왔지요. 국가 운영 체제로서의 전체주의는 나쁜 것이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의 전체로 보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윤리적 전체주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리적 전체주의는 생태계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접근 방식이고 인식론적 전체주의와 형이상학적 전체주의에 의해 지지된다고 지지되네요. 무슨 말일까요? 인식론적 전체주의. 잠정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전체를 먼저 인식하고 부분을 나중에 인식한다는 것이에요. 부분들의 인식을 토대로 해서 전체를 인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먼저 인식하고 사후적으로 부분들을 인식한다는 것이 인식론적 전체주의이고요. 이 형이상학적 전체주의는 존재론적 전체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개체보다 전체가 존재적으로 선행한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하다. 전체가 먼저 있고 개체가 나중에 있다는 게 형이상학적 전체주의가 되겠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체가 먼저 존재하고 개체가 나중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존재론적 전체주의요. 여기서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존재론이라는 말을 염두에 두고 쓰였는데 존재론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네요. 그래서 이 레오폴드 입장은 윤리적 전체주의의 형태를 취하는데요. 에스칼 홀리즘이라고 했어요. 이 윤리적 전체주의가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전체를 우선시하는 입장, 주의라는 말은요, 어떠한 입장이에요. 무엇을 우선시하는 입장을 무슨 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주의 그러면 전체주의를 우선시하는 입장, 태도,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부분보다 전체를 우선시하는 입장, 이거를 윤리적 전체주의라고 하는데 왜 이게 합리적이냐? 이것에 대해 레이폴드의 입장을 보면요. 첫째, 자원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윤리적 전체주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다. 그 자원관리의 측면에서 예컨대 산림자원을 관리한다고 할 때 그 산림의 일부는 개발하고 일부는 보존하다. 이런 태도보다는 산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산림은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유익하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자원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된다는 것이네요. 둘째, 윤리적 전체주의는 생태학에 함축되어 있는 인식론적 전체주의에 의해 함축된다. 전체 인식이 부분의 인식보다 선행한다는 입장에 의해 함축된다. 실제로 윤리적 전체주의는 생태계 전체의 형이상학적 존재론적 실제성을 인정한다. 생태계 전체가 생태계의 구성 요소보다 존재론적으로 더 큰 실제성을 가지고 있다. 더 우선적으로 존재한다. 더 큰 실제성을 갖는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전체의 존재가 부분의 존재보다 선행한다. 전체의 존재가 부분의 존재를 사후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입장이 형이상학적 전체주의가 되겠네요. 좀 더 읽어보면요. 윤리적 전체주의가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되는 이유는 개체주의적 사회가 주는 난점, 즉
생태계의 상호 의존성 무시로 인한 생태계 파괴, 이런 난점 때문에 생태계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생태계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물론 단위적인 생태계이고요. 일정한 단위로서의 생태계이고, 그럼에도 이게 전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무생물과 식물과 동물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인식론적 전체주의는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체주의 기능적인 설명에서 나온다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은 개체, 유기체 자체보다는 개체의 역할, 기능,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윤리적 전체주의를 채택할 이유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생태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생태계 구성 요소 하나하나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 전체에 대한 전체적이고 기능적인 설명에서 나온다는 입장인데, 이 입장은 개별 유기체, 생태의 구성 요소죠. 개별 유기체 자체보다 개체의 역할, 기능,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윤리적 전체주의를 채택할 이유를 제공한다. 좀 애매한가요? 그러면 여기서 유기체 자체보다는 개체의 역할, 기능, 관계에 가치를 부여하는 생태계 전체를 중시해서 이로 인해 윤리적 전체주의를 채택할 이유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쉬워질까요? 지금 여기서 한 건요, 개체의 역할이나 기능은 생태계 자체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자의 역할이나 사자의 기능이나 사자와 코끼리의 관계는요, 사자와 코끼리와 다른 짐승들이 어울려 사는 생태계 전체에서부터 규정된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그러면 생태계가 변하면 사자의 역할과 기능도 변한다는 거예요. 생태계가 달라지면 사자와 코끼리의 관계도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특정한 생태계에서 사자의 특정한 역할과 기능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입장은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 전체주의를 채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또 형이상학적 전체주의는 대지 자체를 살아있는 전체로 보는 유기체 모델이 함축하는데, 이런 형이상학적 전체주의도 역시 윤리적 전체주의를 채택할 이유를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됐어요? 대지 자체가 하나의 전체이자 유기체이고, 이 전체이자 유기체인 대지가 그 구성 요소들보다 더 실제적이다, 또는 더 선행적으로 존재한다, 또는 우월적으로 존재한다는 견해이고, 이 견해도 윤리적 전체주의를 채택할 이유를 준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생태적 사실과 생태적 윤리 사이의 간격은 생태교육을 통한 태도 변화에 의해 메워질 수 있다고. 여러분 가끔 들어봤을 거요. 사실과 윤리 사이의 간격, 존재와 당위 사이의 간격, 비동사와 슈드 동사 사이의 간격이요. to be이라는 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동사는 있다는 것인데 should는 해야 한다는 것이니까 당위죠. 비동사와 should 동사 사이의 관계를 따졌을 때 비동사에 의거해서 이 should 동사가 도출될 수 있냐 이것이에요. 생태계의 사실이 이러하다는 점으로부터 우리가 생태계에 대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만 한다라는 윤리가 도출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레오폴드는 생태교육을 통해 우리가 태도 변화를 갖출 수 있다. 그것에 의해 간격이 메워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 단락 건너가고요. 이 환경 파시즘 논란, 이 대지윤리가 윤리적 전체주의라고 했는데 역시 전체주의라면 이것도 일종의 파시즘이지 않느냐 해서 환경 파시즘 논란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레오폴드는 생태계를 위해 개별 동물들이 사냥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 사냥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초래한다고 비판가들은 레오폴드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리거는 레오폴드의 입장이 환경 파시즘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레오폴드가 말하기를 대지윤리는 동료 인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인 생태계에 대한 고려도 함축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로써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 즉 무생물, 동식물, 인간에게 동일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에서 생태중심적 전체주의적 접근을 환경 파시즘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제3자적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생태윤리에서는 가치 관점의 전환, 즉 대지윤리를 채택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관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그럴 수 있죠. 이제 생명 중심에서 대지 중심으로 바뀐 것인데요. 이것 이상으로 세계관의 전환도 요구된다고 했는데요. 이 어떤 이야기인가요? 리건의 비판에 맞서 마리에타는 레오폴드의 문장에서 생명 공동체의 선은 옳고 레오폴드의 문장에서 생명 공동체의 선은 옳고 그름의 유일한 원천이나 가장 중요한 원천을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원천을 말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서 도덕 다원주의를 인정합니다. 레오폴드를 옹호한 것이네요. 마리에타가 보기엔 레오폴드의 입장은 도덕 자원주의이지 어떤 도덕 이론론을 말한 것은 아니다. 몰리도 역시 레오폴드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되는 어떤 것, 아까 우리가 언급했었죠. 이 어떤 것은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 유형이나 태도라고 해석하면서 이러한 태도는 직접 전체주의가 아니라 간접 전체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 파시즘의 비판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어떤 것, something이라는 것을 앞에서 나는 어떤 행위나 어떤 정책이라고 풀이했는데요. 여기서 몰리는 다르게 봤어요. 이건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 유형이나 태도이고 그렇다면 이 어떤 것은 대지의 안전성을 보존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존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그러다 라고 말했었는데 그때의 그 어떤 것이라는 것은 행위 유형이나 태도이고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직접 전체주의가 아니라 간접 전체주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 파시즘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네요. 그렇군요. 이 어떤 것이라는 표현이 애매해서 애매하다라는 건 뜻이 다의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애매해서 즉 다의적이어서 여러 논란이 전개되었네요. 이 마지막 문장을 볼까요? 대주윤리는 인간 중심의 가치위계를 설정하지 않는 한에서 비인간 중심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이지만 그것이 요구하는 태도 변화는 가치 관점의 전환을 의미하지 세계관의 전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대의 세계관의 전환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배적 세계관의 전환까지 요구하는 생태윤리적 접근은 다음 장에서 다뤄지는 심층적 생태학, 사회적 생태학, 생태여성주의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생태윤리의 관심 범위로 볼 때 전체론적 접근의 환경윤리에 속한다. 예, 우리는 생태윤리의 관심 범위의 관심 내용의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살피고 관심 범위의 측면에서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폈는데요. 그래서 관심 내용의 측면에서 다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논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